이제 바다를 봤다면은 하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항공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공항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북적북적하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럴까?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항공 먼저 이쪽 섹터도 실적부터 좀 들어볼게요. 기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뭐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몇 분기 내 최고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던 건 맞나요?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사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나름 남들이 안 하고 있는 항공 화물을 해서 뭐 소위 얘기해서 꿀을 빨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더 좋아지진 않았지만 과거의 평년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우량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실적 괜찮았는데 주가는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 괴리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한 3번 정도의 자본 확충 과정을 겪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똑같은 절대주가 수준이어도 지금 사실 시가총액 수준이 예전에 영업을 엄청나게 잘했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되게 높아요. 지금 이 주가가 단순히 움직이는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계속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전체 기업 총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항공 섹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3년 동안 어쨌든 영업을 잘 못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코로나가 되기 이전에 2019년부터 이미 한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적자 전환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거의 적자인 상황인데 지금 턴어라운드를 해서 딱 좋아진 건 맞지만 과연 이 턴어라운드를 해서 좋아진 이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뭔가 가치를 계속 높게 주려고 한다면 4년 동안 잃었던 것보다 지금 이 시기에 벌어들여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더 많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업체들이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되려면 계속 티켓을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최근에 티켓팅 혹시 해보셨나요? 네. 비싸던데요? 많이 비싸긴 네. 하지만 그 가격이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배 수준까지 떨어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요럴 때 티켓팅 하신 분들이 거의 3배 가격을 주고 막 일본을 가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비행기 자체가 줄어들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사라고 하는 데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39대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총 대수로 치면 한 12% 정도 줄어든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행기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는 왜 주는 거예요? 반납을 하죠. 저희가 빌렸다가 들고 와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리스료를 지불을 하느라고 그쵸.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서 저희가 이제 현금 유동성도 많이 딸려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다 차례 반납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고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티웨이 항공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도 원래는 한 180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기종만 운영을 하다가 대형기를 들여와서 이제 300명 이상 타는 기제가 들어왔고 에어프레미어라고 하는 또 후발주자인 LCC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그때까지 하나도 없다가 지금은 4대인데 그것도 다 10시간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대형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좌석수로 따지면 지금 전체 공급량은 한 높은 한 자릿수 정도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그 정도 줄어들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면 딱 그 정도만 줄어들어 있나 아니면 덜 줄어들어 있나 더 많이 줄어들어 있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모든 나라를 옛날만큼 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 노선이 다 100%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노선이 잘 열려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로 갔다 온 비행기가 잠깐 단시간 동안 이렇게 중국 한번 뛰고 와서 이렇게 비행기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여객은 예전에 운영하던 거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수요를 치자면 저희가 30% 정도 줄어 있는데 제가 공급량은 한 자릿수밖에 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비행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계속 이 가격으로 팔았을 때 팔리는 그 비율이 분명히 예약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운송 업종을 하는 업체인데 앞으로 팔게 되는 그 티켓의 가격이 내려갈 거에 대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항공업체들한테 대단히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고 있지만 그 기대감을 더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느냐 낮춰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도 별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언뜻 들었을 때도 좋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P와 Q만 봤을 때 공급은 많이 좀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은 피크를 찍고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관광객들,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준비해 주신 그래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볼까요? 지금 관광객 수는 일단 꾸준히 좀 늘고 있는 거죠? 관광객 수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뭐 7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래프 좀 봐주시면 이게 꼭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용객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공항을 기준으로 국제여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모든 그 고객 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70% 정도 제가 회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 주간 단위로 한 170만 명에서 160만 명 사이 정도의 입출국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한 120만 명 정도에 갇혀서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다 회복을 못했고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가 조금 쉬운 상태인 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 하계 시즌에 운영하게 될 그 비행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해 전에 미리 회의를 합니다. 아이아따라고 하는 민항기 협회가 모여서 우리 내년에 인천공항에 얼마만큼의 비행기를 띄울까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죠.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기준으로 2023년의 하계 시즌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수량이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이전보다도 더 12.5%나 많을 정도로 좀 많은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기도 줄어있는 상황인데 옛날보다 더 많이 띄울래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늘어날 수 있는 공급은 외항사라고 보시면 돼요. 외항사가 옛날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한 66개 정도의 항공사들이 취항을 했었는데 이번에 손들고 저도 한국에 취항하겠습니다라고 손든 항공사가 6군데가 더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국적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자국의 국적기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선은 옛날보다 좀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특히나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용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는 국가의 국적기가 만약에 이번에 증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선에서는 조금 이용이 편해지시긴 할 텐데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늘리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 붐빈다고 다 항공주 사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그럼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른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게 시장 자체의 성격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되었다라고 보면 서양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21년부터 이미 약간 리오프닝을 되게 세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장 항공사들의 주가를 보면 저희 다시 리오프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21년 상반기가 주가의 수준이 가장 높고요. 그 뒤로 오히려 실적 턴어라운드는 빨리 하지 못하고 22년이 되어서야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주가는 그때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닥 그런 좋은 주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 고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공급이 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최근에 뉴스 하나 나온 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 합병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미국에서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미국도 제동을 걸고 있고 사실 유럽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성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같은 업체는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못했던 사례를 저희가 사전에 본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를 저희가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못 넘어갈 거면 진짜 합병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한국에는 항공사들이 전혀 없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모두 다 유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기 대수는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올해부터 또 다시 도입 기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원상복귀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얼마 안 되는 인구에 항공사가 대형 항공사 2개에 저가 항공사 좀 9군데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코로나 직전에 면허를 2군데인가 더 주지 않았어요? 3군데 더 줬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위에서 통폐합이 되면서 이 위에 메이저급의 2회사가 통합이 됐으니까 너무 독점이 심한 그런 노선은 밑에 있는 업체들에게 운수권을 이제 빠르게 배분을 하라는 그런 게 이번 합병의 키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어떠한 항공사가 되었건 사업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익이 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네. 거의 한 4-5대 정도 굴릴 때까지는 계속 적자를 나면서 그 자본을 계속 확충시켜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키워가지고 큰 항공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운수권이 이미 막 시장성이 되게 많이 입증이 된 노선에 대한 운수권도 주고 요즘에 저가 항공사들이 옛날에 대형 항공사들만큼 가격으로 티켓 팔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딜레이가 돼버리면 항공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매출은 못 일으키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항공사들의 재무 상태에는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시청자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우리나라 항공사 합병한다는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왜냐면은요. 앞서서 그 조선사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그도 그럴 법하다. 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대형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 퍼시픽 쪽 노선을 놓는 데 있어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항공사 중에 점유율이 1등입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이 미국에 있는 크군요. 항공사와 네. 그 조인트 벤처까지 하고 있어서 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독점률이 높은 편이죠. 그러면 근데 거기에 하나만- 아시아나 네. 항공까지 막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좀 그 상대방 국가에서는 네. 너무 과점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산업계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의 유지가 상당하다. 그럼 하나만 더요. 만약에 이 합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은 되게 다 손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 저희가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을 위해서 수많은 지금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 들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두 다 그 코로나 때 입었던 내상을 각자 알아서 해소를 해야 되는 국면이니까 뭔가 지원책이 연속적으로 있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 노선을 배분해주는 그 낙수 효과를 네. 바라보면서 전략을 쌓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운수권 배분에서 이렇게 소외돼 버리게 되면은 준비했던 그 하드웨어를 정말 잘 못 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이제 운용 효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환율도 높은 수준이고 뭐 유가야 요즘 잠잠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환율 때문에 빚도 이 리스했을 때 빚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지금 환율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대한항공이 원래 예전에는 그 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움직이는 족족 다 손실로 나왔었는데 네. 이제 해지를 좀 잘 하고 있는 편이라서 요즘에는 환 영향이 좀 줄어들어 있는 네.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매출은 60% 이상이 주로 원화로 발생을 하고 비용은 60% 이상이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익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행 비용이 되게 올라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이미 절대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되면 뭐 그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아직 이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항공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희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그러면 다시 볼만한 시점,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는 슬슬 관심 가져보세요 하실 만한 시점이 있을까요? 항공업종의 그 운임 지표라고 하는 일드 자체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네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항공사들이 좀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게 되면 아마 감익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때 이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시는 거는 그닥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합병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진에어는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진에어는 기존에 원래 대한항공 안에 있었던 회사여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독과점 노선을 나눠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 대한항공 그룹에 있는 이 한진그룹에 있는 진에어와 네.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있는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기종이 완전 다릅니다. 저가 항공사의 원래 그 운용의 묘를 발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기종으로 네.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해서 이 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건데 이 진에어는 보잉사의 기제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대형기도 있고 중형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 에어버스나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은 에어버스의 기종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뭐 정비에 있어서의 호환이 안 되는군요. 그런 게 아무것도 호환을 할 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서 가장 안 좋은 형태의 통합 저가 항공사가 생길 뻔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에어는 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 산업을 자세하게 다루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핵심만 쏙쏙 골라가지고요. 확실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랜드 산업 분석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